네, 숲으로 가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요.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저자 정덕현, 펴낸 곳은 페이지 2 북스입니다. 책의 저자인 정덕현님은 대중문화평론가이자 칼럼니스트입니다. 어려서부터 TV 보는 것을 좋아했다고 해요. 부모님이 극장 앞에서 여관을 시작하면서 여러 연예인들을 만나고 극장에서 흘러나왔던 유행가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책에 나오는 드라마를 모두 보지는 못해서요. 드라마 대사가 나올 때마다 좀 찾아봤습니다. 그 짧은 대사들에서도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가더군요. 드라마 속에서는 마음을 움직이는 명대사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오래도록 남아있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의 명대사들처럼 말이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잊어버리고 싶지만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도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우리네 인생을 엿보는 책,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나. 나이 아저씨 중에서 힘들면 내려놔도 돼. 너무 힘들어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을 때. 장인어른 똥 먹어요 똥. 마침 똥깡패가 나오자 동서들이 외쳤다. 돌아가면 장모님이 나게 되어 있는 판. 모두의 눈길이 장인어른이 던지는 배에 쏠렸다. 장인어른이 던지는 회심의 일타. 찰진 짝소리와 함께 바닥에 놓인 똥패 위에 얹어지는 패는 똥피다. 장인어른이 허허 웃으며 똥광을 붙여 3점. 거기에 쌍피인 똥피까지 붙여 4점. 그리고 양측을 보며 장모님은 광박, 나는 피박이라고 먼저 점수를 계산한다. 낭패다. 이번 판도 솔찬히 나가겠구나 싶어 장모님의 얼굴을 올려다보는데 이게 어쩐 일인지 그 얼굴에 미소가 피어있다. 뭐지? 그 미소의 의미는 장인어른이 바닥에 놓인 배를 뒤집는 순간 드러났다. 또 등장한 똥피. 어이쿠, 장인어른 똥 쌌다. 흥분한 동서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판세가 완전히 뒤집어졌다. 장인어른의 낭패한 얼굴에 이어 기다렸다는 듯이 장인어른이 싼 똥패들을 단번에 먹어버리는 장모님의 특이의 표정. 나야 어느 쪽이든 피박이니 마찬가지지만 순간의 선택에 의해 바뀌는 드라마틱한 승패에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다. 명절이면 을에 모여 한판 벌어지는 고스톱.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나와 동서들은 점백 고스톱을 치곤 했다. 100원짜리를 어디서 바꿔 놓으셨는지 잔뜩 챙겨와 1000원짜리 지폐와 바꿔주고 던지기만 하면 짝짝 붙는 고스톱 전용 담요를 깔아놓고 버리는 판. 이기는 쪽은 늘 장모님이었다. 고스톱이 젬병인 나는 잃는 게 일이었다. 그런 내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장모님은 내 패를 봐주며 살아야 할지 죽어야 할지 말씀해 주시곤 했다. 광팔구 죽어. 나이가 들어서일까 40대까지만 해도 명절이면 을에 벌어지던 고스톱판이 50대를 넘어서면서 잘 벌어지지 않았다. 체력적으로도 버거운 게 사실이었고 저녁상에 반주 한 잔을 하고 나면 졸릴 정도로 피로한 나이였다. 회사 일에 한창 몸도 마음도 바쁜 첫째 동서는 픽 쓰러져 잠들곤 했는데 그러면 장모님은 깨우지 말라며 쉬쉬하곤 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회사에 들어가 지금껏 다니고 있는 첫째 동서는 몇 차례 수술을 받았다. 젊어서는 짱짱했지만 나이는 어쩔 수 없다고 40주를 넘기면서 몸 여기저기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하지만 어디 그게 나이 탓만일까. 같이 술을 마시다 보면 회사 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나야 프리랜서 생활로 누구와 부딪힐 일이 별로 없지만 회사에서 차장, 부장 직급 정도에 오르면 일보다 더 부딪히는 게 사람이라고 했다. 단인의 만에 하는 이야기를 자주 했지만
첫째 동서는 여전히 잘 버텨내고 있다. 그래서였을까?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절 양성 판정이 나와 집에서 격리하게 되었다며 뭐 볼만한 드라마 없어요? 라고 묻는 첫째 동서에게 나의 아저씨를 권해줬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중년의 아저씨들이 꼭 첫째 동서를 닮은 것 같아서였다. 드라마에는 관심도 없고 또 볼 시간도 없다던 첫째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 이 드라마 뭐야? 매일 울면서 보고 있잖아. 인생도 어떻게 보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있으면 버티는 거야. 나의 아저씨에서 중년의 남자 주인공은 오래된 건물의 안전을 진단하는 일에 빗대 인생을 이야기한다. 제 아무리 세월이 흘러 비바람에 건물이 흔들려도 그 안에 외력을 버텨낼 수 있는 단단한 내력이 있다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것이다. 이른바 존버하는 것. 하지만 더 지나고 보니 끝내 버텨낼 수 없는 것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나이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다. 인생에는 어떤 전환기라는 게 있어서 끝까지 외력을 버텨내려 내력을 쓰다가는 소진되어 다음 기회를 잡을 기력 또한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더 이상 힘들어 버티지 못할 때는 내려놓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 편안함에 이루고자 하는 건 자연스러운 섭리가 아닐까. 애써 모래성을 세우려 하는 건 우리의 욕망이지만 모래성이 무너져 편안한 상태가 되려는 건 섭니다. 물론 이건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삶에 변화할 수 없는 어떤 흐름에는 거스르지 말라는 거다. 거스르면 거스를수록 파도는 삶을 더욱 흔들리게 만들 테니 서핑을 하는 이들이 모든 파도에 올라타는 건 아니다. 그들은 보드에 오르기 전에 파도를 살핀다. 이 파도는 괜찮을까? 저 파도는 괜찮을까? 살피다가 이거다 싶을 때 올라간다. 물론 잘못된 선택과 타이밍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면 할수록 어떤 파도가 내게 맞는지 잘 알게 되고 그래서 덜 넘어지게 된다. 외력에 버텨내는 내력도 중요하지만 자연스러운 흐름을 찾아내는 건 더 중요할 수 있다. 난 죽을 땐 죽어. 장모님은 고스톱의 비법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살 때와 죽을 때를 안다는 것. 그건 아마도 오래도록 고스톱을 쳐온 구력에서 나오는 바이블 께다. 죽는다고 표현하지만 고스톱에서 죽음은 다른 판에서 살기 위한 선택이다. 끝이 아니라는 것. 이번 판이 지나면 다음 판이 또 있다는 것이다. 고스톱의 고수가 툭 던진 한마디이지만 나는 이것이 때론 버티기 힘든 상황에 몰린 삶의 건네는 결코 작지 않은 지혜라고 생각한다. 아우 얘, 맨발로 괜찮니? 왜 하필 니트를 입었어? 젖으면 무거울 텐데. 물이 너무 차다. 그치? 춥다. 우리 봄에 죽자. 응? 봄에. 더 글로리 중에서 핑계김에 때론 진실보다 구실이 더 필요할 때. 비도 오는데 빈대떡에 막걸리 한 잔 어때? 파주에 사는 친구의 전화에 벌써부터 컬컬했던 목구멍이 시원해진다. 아마도 퇴근길에 비가 내리자 괜스레 술 한 잔을 떠올렸을 테다. 당연히 비가 오니 막걸리에 빈대떡이었을 테고 좋지 하면서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고 3호선 끄트머리 대화역에 있는 빈대떡집으로 향한다. 어쩌다 보니 이 집은 비 오는 날에 아지트가 되어버렸다. 왜 하필 비만 오면 빈대떡에 막걸리냐고? 비가 오면 일조량이 줄어들어 일시적인 우울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고 그래서 해물파전에 함유된 단백질과 비타민 B가 비 오는 날에 드는 우울한 기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식의 과학적인 이유는 아니다.
그보다는 일종의 파블로프의 개에 가깝달까? 멍멍. 시작은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시절 우린 우주회라는 걸 만들었다. 무슨 우주를 탐구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비 올 때 술 마시는 모임이다. 왜 그리 술을 많이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학교보다 주점에 더 많이 갔던 걸로 기억한다. 한 번은 교문을 지나 들어가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곧바로 발길을 돌려 주점에 갔던 적도 있다. 그럼 비가 안 오면 안 마실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 모여 앉아 기우제를 올렸으니까. 그러니 비는 핑계에 불과했다.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실 구실을 찾으려는, 이러니 비만 오면 파블로프의 개가 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빗속을 뚫고 아지트에 거의 당도할 때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김장을 했으니 가져가라는 거였다. 뭘 힘들게 김장을 또 했어. 그냥 사 먹는다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짜증이 났다. 어머니의 몸은 예전 같지 않으셨다. 기력도 많이 떨어지신 데다 무릎 수술까지 받아 김장을 하는 일이 무리가 될 게 뻔했다. 그래도 요리 욕심을 버리지 않는 어머니셨다. 이젠 작은 댁에서도 오지 않아 혼자 꼬박 밤을 새워가며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제사도 줄이든 없애든 하라고 그토록 얘기했는데도 고집을 꺾지 않으셨다.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말리지 마라. 그렇게 몸을 젊은 사람 쓰듯 쓰다가는 진짜 움직일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해도 시도 먹히지 않았다. 알았어. 그래도 만든 거니까 가져가. 늘 그런 식이었다. 막걸리가 달았다. 꿀떡꿀떡 잘도 넘어갔다. 고소하고 기름진 빈대떡까지 곁들이니 속도 푸근해졌다. 술안주로 엄마들 이야기가 올랐다. 우리 엄마는 말이야. 김장과 제사 이야기를 꺼냈더니 친구가 자기 엄마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건 엄마들의 자기 존재 증명에 가깝다고 했다. 당신이 아직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요리를 통해 그 요리가 여전히 자식들의 입에 들어가는 걸 보는 것으로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였다. 술자리에서는 맞다는 말이라고 맞장구를 쳤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보니 그건 어머니의 핑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식들과 모여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 만들어내는 핑계. 핑계라고 하면 괜스레 구실을 내세우는 것으로 치부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삶에 중요한 힘이 되기도 한다. 삶의 어떤 것들은 진실을 직면하는 것보다 때론 구실을 대면할 때 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한다. 더 글로리에서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절망의 끝에 선 소녀가 끝내 생을 접으려 강물로 걸어 들어갔을 때 저편에서 자신처럼 강물로 들어온 할머니가 소녀에게 던지는 엉뚱한 핑계가 그렇다. 아우 얘 맨발로 괜찮니? 왜 하필 니트를 입었어? 젖으면 무거울 텐데. 물이 너무 차다. 그치? 춥다. 우리 봄에 죽자. 응? 봄에. 할머니 역시 소녀와 똑같이 절망 앞에서 생을 접으려 했지만 소녀를 만나게 되면서 그럴듯한 구실과 변명을 찾아낸 거였다. 이 추운데 맨발에 니트를 입고 들어온 소녀가 그 변명거리가 되어주었고 그래서 그들은 함께 살아나왔다. 어머니에게 김장과 제사는 어찌 보면 이 엉뚱한 할머니가 구실로 찾아낸 맨발이자 니트인지 모른다. 김치 없다고 겨울을 못 나는 것도 아니지만 그걸 담그며 한 통씩 찾아갈 자식들을 떠올렸을 게다. 힘들지만 그건 어쩌면 어머니가 점점 쇠약해지는 기력과 아픈 몸에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아니었을까. 핑계는 우리의 삶이 결국은 예정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허무함을 이겨내는 지혜이기도 하다. 어쩌면 우리는 물에 젖은 옷이 너무 무거워 또 물이 너무 차서
같은 핑계들로 죽음을 뒤로 미루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철학자들은 그래서 왜 사는가의 질문은 답하기 어렵지만 왜 죽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은 답하기가 의외로 쉽다고 말한다. 죽을 수 없는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내가 죽으면 강아지 밥은 누가 챙겨주지 같은 핑계도 이유가 되니 말이다. 절망은 마치 깊이 빠져드는 물과 같아서 그 물이 발목을 적셔올 때 이를 직시하고 마주하는 건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그보다는 아주 일상적인 핑계와 변명을 찾아내고 그 물가로부터 멀어짐으로써 절망을 유예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엄마, 이제 김장 같이 담가요. 술 기운 반, 미안한 마음 반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그렇게 말했다. 내가 무슨 김장을 담그냐고 하셔서 어떤 김치도 어머니가 해준 맛이 안 나서 이참에 레시피를 배워놓으려고 그런다고 했다. 핑계김에 우리 집 김장의 대를 내가 한번 이어보겠다는 호언장담도 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후 생각했다. 이참에 어머니와 함께할 더 많은 핑계들을 만들어 봐야겠다고.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수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중에서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세상 고마워지는 존재가 있을 때. 12월의 비라니. 겨울인데 날이 춥지 않다. 보통은 눈발이 날렸을 게다. 그러면 오랜만에 집 밖에 나온 강아지처럼 폴폴 뛰어다녔을 텐데. 겨울비는 어딘가 무겁다. 기껏 버티고 있는 풀들을 빗방울이 찍어 누른다. 이제 막 기지개를 켜는 꽃들의 얼굴에 화장수처럼 끼얹는 봄비와는 사뭇 다르다. 봄비 맞으면 키가 자란다지만 겨울비 맞으면 곧불 든다는 말이 있지 않는가. 집으로 가는 발길이 급해진다. 급하게 걷고 있는데 불쑥 누군가 우산을 들이민다. 아내다. 웬일이냐고 묻자 어머니를 발에다 드리고 들어가는 길이라고 했다. 장모님이 오랜만에 시골에 다녀오셨는데 그곳에서 대파며 애호박 같은 것들을 잔뜩 챙겨줬던 모양이었다. 혼자 들고 가기 버거우셨던 건지 지하철역에서 아내를 불렀던 거였다. 장모님은 늘 내게 비빌언덕 같은 든든한 존재셨다. 내색하지 않으셨지만 일부러 우리 집 근처에 이사 오셨고 첫애가 생겼을 때도 또 둘째가 생겼을 때도 기꺼이 아이들을 봐주셨다. 복날에는 삼계탕을 끓여주셨고 대보름이면 어김없이 오곡밥을 챙겨주셨다. 명절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떠들썩한 술판을 벌이곤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얼큰한 육개장을 해장국으로 차려주시기도 했다. 휴가 때 오래 집을 비워놓을 때면 간간히 찾아와 신문을 수거해 주시기도 했고 친척들이 감자며 감귤을 한 상자씩 보내주시면 그걸 꼭 나눠주시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고마운 건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신 장모님이 모태 불교 신자인 나를 위해 늘 기도해 주셨다는 거다. 시골 살 때는 자주 절에 갔었다. 하지만 도시로 오니 절 찾기가 어려워 통 가질 못했다. 젊어서는 종교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기록도 떨어지고 마음도 약해져 참으로 세속적인 마음에 비빌 언덕이 필요해졌다. 그래서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했더니 선뜻 가까이에 있는 성당이라도 나가라고 하셨다. 그렇게 성당에 나갔고 세례를 받았다.
세례명은 아침 닭이 울기도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정했다는 베드로로 정했다. 그게 꼭 나 같아서였다. 내가 나이 든 만큼 장모님, 장인어른도 나이가 드셨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셨다. 장모님은 기력이 많이 빠지셨고 장인어른은 관절이 안 좋아 결국 수술을 받으셨다. 평소 같았으면 장인어른이 역까지 차를 몰고 나와 장모님을 챙겼을 테지만 수술 후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아내가 지하철역까지 간 이유였다. 두 분 다 운신이 힘드신 걸 보니 예전에 건강하셨던 모습이 아련했다. 겨울에 비가 오고 난리야 눈이 와야지. 아내는 늘 그렇듯 내가 하는 말에 맞장구를 쳐줬다. 그러면 참 이상하게도 나는 말이 많아졌다. 혼자서는 잘 안 하던 말도 꺼내고 생각들도 꺼내놓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기도 했다.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겨울에 비가 오는 걸 보니 겨울에 눈 오고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계절의 변화가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했다. 겨울이 겨울 같지 않으면 봄이 어디 봄 같겠어? 때론 너무나 거대하지만 늘 일상처럼 여겨져서 소중함을 모르는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이어졌고, 그러다 엉뚱하게도 나는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고래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었다. 미국에서 혹등 고래가 갑자기 튀어올라 옆에 있던 카약을 덮쳤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대. 그렇게 튀어오르는 걸 브리칭이라고 하는데 수류탄 40개가 터질 때 위력이라고 하거든.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생겼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튀어오르던 고래가 카약에 사람이 타고 있는 걸 보고 순간 방향을 틀었다는 거야. 놀랍지 않아? 뜬금없이 던진 고래 이야기이지만 아내는 진심으로 놀랍다며 대단하다고 맞장구를 쳐주었다. 그 다큐멘터리는 혹등 고래가 다른 동물들을 보호하는 습성을 갖고 있어서 고래들뿐 아니라 돌고래, 물범, 바다사자까지 보호한다고 했다. 위험에 처한 바다표범을 자신의 지느러미에 숨기기도 하고 상어에 쫓기는 고래 연구자를 지느러미로 감싸 머리 위로 올려서 도와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고래들의 적이나 마찬가지였다. 향유 생산으로 인간에게 희생된 샹고래만 76만 마리에 달했으니 말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착하게 다른 동물들을 돕는 고래를 가까이에서 본 이들은 신적인 존재라는 느낌을 갖는다고 했다. 봄날의 햇살 같은 거대하지만 늘 옆에 존재해 있어 그 존재를 망각하고 사는 것들이 있다. 늘 깨어나 보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차려져 있던 엄마의 밥상이 그렇고 늘 옆에서 밀양처럼 존재하던 장모님, 장인어른의 도움의 손길과 나를 위한 기도들, 늘 내가 하는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서 나의 어지러운 생각들을 정리해주는 아내가 그렇다. 그것은 마치 겨울에 오는 눈이나 봄에 피어난 꽃, 따뜻한 햇살 같은 것들이다. 너무 거대해서 오히려 잘 보이지 않고 너무 당연해서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오히려 감춰지는 무겁디 무거워 보이는 겨울비지만 아내와 우산을 쓰고 걷는 발걸음이 가볍다. 제잘제잘 떠드는 수다가 즐겁다. 빗속으로 거대한 고래 한 마리가 허공을 날아간다. 아버지, 정말 뭐든 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어? 그럼 뭐든 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지. 담임 말이 다 맞아.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나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성산아, 아버지 있잖아, 아버지. 성산이가 투수야. 그리고 아버지는 수비수고. 성산이가 안타 좀 맞고 홈런도 한 대 맞았어. 근데 괜찮아. 왜냐하면 아버지가 뒤에서 열심히 뛰면서 다 막아내고 있어. 성산이 마운드에서 내려올 때까지 아버지 절대 어디 안 가. 그러니까 성산아, 우리 포기하지만 말자. 알았어?
나빌레라 중에서. 걱정 마. 내 옆엔 늘 내가 있어. 내 편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때. 야구공이 내 앞쪽으로 굴러왔다. 저 편에서 글로브를 낀 아저씨가 손을 들어 올렸다. 던져달라는 것. 나는 공을 집어 그를 향해 던졌다. 오랜만에 던져서인지 정확하진 않았지만 살짝 오른쪽 위로 비켜간 공을 그가 점프를 하더니 잡아냈다. 그리고는 고맙다는 표시로 인사를 했다. 그는 몸을 돌려 저편에 서 있는 아이를 향해 공을 던졌다. 아버지와 아들처럼 보이는 그들이 하는 캐치볼이 한없이 한가롭고 평화롭게 느껴졌다. 봄날의 어느 일요일이었다. 아파트 뒤편 잔디밭에 봄날의 햇살을 즐기려는 이들이 모였다. 저마다 자리를 펴고 앉아 챙겨온 도시락을 꺼내 먹는 이들도 있었고 반려견과 함께 슬슬 산책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 속에서 모녀로 보이는 두 사람이 유독 눈에 띄었다. 모두가 활기차게 움직이는 그 틈 속에서 그들은 아주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앞에 선 이는 어딘가 곧 넘어질 듯 위태롭게 보였다. 뒤따르는 이는 그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금세 다가가 부축하려는 듯. 그 모습에서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다. 어느 날 소파 한쪽을 쥐고 일어서더니 뒤뚱뒤뚱 걷기 시작했다. 나와 아내는 그게 뭐라고 환호성을 질렀다.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고 또 일어나서 걷고 아이는 그걸 반복하더니 이내 거실 여기저기를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그때 우리는 저 모녀처럼 아이에 대해서 혹여나 넘어져 다치기라도 할까봐 바라보면서 따라다니곤 했다. 자세히 보니 앞선 이가 어머니였고 뒤를 따르는 이는 딸처럼 보였다. 배에 복대 같은 걸 차고 있는 걸로 봐서는 몸이 편찮으신 것 같았다. 아마도 겨우내 집 밖을 나가기가 어려웠던 것 같았다. 그래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봄날의 기운에 오랜만에 산책을 나왔을 테고 그런 엄마를 마치 걸음마하는 딸을 보듯 딸이 뒤따르는 것일 테다. 아마도 그 딸이 어렸을 때는 엄마가 걸음마하는 딸을 따라다녔을 게다. 그런 돌고 도는 삶의 모양이 저 캐치볼을 닮았다. 던지면 받고 받으면 던지고 어린 딸을 엄마가 뒤따르고 나이든 엄마를 성장한 딸이 뒤따르고 야구라는 스포츠는 인생을 닮았다. 인생의 한 방을 홈런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9회 말 2아웃으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도루니 병살타니 적시타니 하는 표현들이나 타율, 대타, 구원투수, 돌직구, 삼진아웃, 변화구 같은 야구 용어들이 모두 삶에 비유되곤 한다. 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같은 표현들도 있다. 나빌레라에서도 인생을 야구에 빗댄 표현이 등장한다. 중년의 아들이 위기에 몰린 걸 알게 된 노년의 아버지가 어려서 야구를 했던 아들에게 글러브를 사주며 하는 말이 그것이다. 아버지, 정말 뭐든 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어? 그럼 뭐든 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지. 담임 말이 다 맞아.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나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성산아, 아버지 있잖아 아버지. 성산이가 투수야. 그리고 아버지는 수비수고. 성산이가 안타 좀 맞고 홈런도 한 대 맞았어. 근데 괜찮아. 왜냐하면 아버지가 뒤에서 열심히 뛰면서 다 막아내고 있어. 성산이 마운드에서 내려올 때까지 아버지 절대 어디 안 가. 그러니까 성산아, 우리 포기하지만 말자. 알았어? 지금도 노년의 아버지가 자신이 아들의 수비수라며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을 떠올리면 가슴이 뜨끈해진다. 아마도 저기 캐치볼하는 아버지의 마음 역시 다르지 않을 게다. 마음껏 던져봐. 다 받아줄게. 저기 앞서 위태롭게 걷는 어머니도 딸이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수비수의 마음으로 딸을 챙겨봤을 게다. 그저 당연히 생각하며 심지어
투정 부리며 먹었을 딸의 밥을 살뜰히도 챙겼을 거고 보이지 않고 티나지 않는 집안일을 묵묵히 해왔을 것이며 어쩌면 모진 세상 밖에서 가족을 챙기기 위해 위험한 일도 했을 게다. 그렇게 누군가의 수비수가 되어 살다 나이 들어갔을 게다. 그리고 이제 딸이 수비수가 되었다. 하지만 앞서 위태롭게 걷는다고 어머니의 마음이 다를까. 앞서 걸으면서도 여전히 딸의 수비수처럼 마음을 쓰고 있을 테다. 어머니는 자꾸 딸을 돌아본다. 자신을 챙기는 딸을 걱정한다. 그 모습이 꼭 마음이 오가는 캐치볼처럼 보였다. 걱정 마. 내 옆엔 늘 내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듯한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쏟아지는 날이었다. 한호의 상병, 차라리 군대가 바뀔 거라고 하십시오. 바뀔 수도 있잖아. 우리가 바꾸면 되지. 저희 부대에 있는 수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1953, 6.25 때 쓰던 거라고. 수통도 안 바뀌는데 무슨. DP 중에서 농사 짓는 마음으로 언제 저걸 다 하지 싶을 때. 이렇게 넓은데 주말 농장이라고? 장인어른이 친구분에게 임대받았다는 주말 농장 텃밭은 거의 200평은 되어 보였다. 주말 농장이라고 하면 5평에서 많아봐야 10평 정도가 대부분인데 광활한 빈 땅을 보니 이걸 다 언제 할까 싶었다. 그날 해야 할 일은 토마토며 가지, 고추 등을 심을 수 있게 고랑을 파고 잡초를 막기 위한 비늘을 덮은 후 보종을 심는 거였다. 잠깐이라고 야외에서 고기나 구워 먹자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해야 할 일들이 막막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익숙한 듯 고랑을 파기 시작했고 농사가 익숙하지 않은 나와 동서들은 장인어른이 하는 걸 따라했다. 사분 군대에서 대민지원 나갔을 때 잡아봤던 게 마지막이었는데 오랜만에 잡으니 어색하기 이를 데 없었다. 요령없이 심으로 하려니 힘들었다. 고랑 몇 개 팠을 뿐인데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힘들어하기는 동서들도 마찬가지였다. 젊은 기운으로 호기롭게 삽을 들었지만 이내 지쳐 발끄트머리에서 담배만 뻐금댔다. 쉬엄쉬엄 해. 장인어른이 한마디 하셨다. 천천히 하라는 뜻이었지만 마음은 그러질 못했다. 빨리 밭고랑을 다 만들어 놓고 고기 구워 먹을 생각뿐이었으니 더더욱 마음이 급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으면 힘이 다 빠져 일들을 다 마무리할 수 없을 것 같은 조바심이 나기도 했다. 하지만 가끔 허리를 펴려고 일어나 장인어른을 보니 급한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저 하나하나 천천히 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 다 될 거라는 것처럼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인지 별로 힘들어 보이지도 않았다. 문득 장인어른의 그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겹쳤다. 아침 5시 반이면 눈을 떠 옷을 챙겨 입고 해야 할 일들을 하시는 아버지는 매일 변함이 없었다. 그건 어려서부터 농사를 했던 경험이 몸에 배어서였다. 하루 농사는 해가 뜨기 전 다 끝내야 하는겨. 아버지는 부지런해야 한다는 이야기 끝에 늘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떼약볕에서 일하는 게 고역이라는 사실이 경험을 통해 몸에 각인됐기 때문이었을 게다. 그 농사 짓는 습관은 아버지의 일상 곳곳에 스며 있었다. 고향이었던 진천을 떠나 안성에 정착하면서 매일 새벽 조기 직구회를 나가는 것도 아버지에게는 농사일과 같았다. 몸을 단련시키는 목적이기도 했지만 낯선 타지 사람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함이기도 했다. 그렇게 몸이 노쇠해 더 이상 뛰어다니는 게 버거워진 팔순의 나이까지 아버지는 새벽에 일어나 조기 축구회를 나가셨다. 그 시간 동안 아버지는 안성이라는 낯선 타양에 단단해진 허벅지만큼이나 굳건한 뿌리를 내리셨다. 처음 양품점을 시작한 것도 군대에서 받은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 어머니에게 준 게 종잣돈이 되었다. 그렇게 양품점을 열고 매일 서울 동대문 시장까지 그 먼 거리를 오가며
옷을 구입해 가게에서 팔았다. 그렇게 몇 년을 아끼며 모은 돈으로 당시에는 공터였던 땅을 샀고 거기에 여관을 지었다. 정원이 있는 멋들어진 여관이었다. 그 여관 앞에 극장이 생기면서 남진이며 나훈아, 이줄, 서영춘, 이미자 같은 연예인들이 리사이트를 하러 안성에 오면 우리 집에 머무르곤 했다. 아마도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데는 그 여관에 리사이트를 하러 왔던 연예인들과 극장 안에서 흘러나왔던 유행가 가락들이 부지불식간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다. 아버지가 하는 일은 어린 내게 도깨비 방망이 같은 놀라운 기적처럼 보이곤 했는데 그건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결국 결과로 보여주시곤 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여관의 간판을 아버지는 직접 만드셨는데 어디서 배우셨는지 하얀 플라스틱과 검정 플라스틱을 가지고 와 거의 한 달에 걸쳐 하나하나 재단을 하고 이어 붙이셨다. 그리고 내게 완성된 꽤 커다란 간판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현관에 붙여 세우고 전기를 넣자 불이 탁 켜졌고 나는 마치 마술사의 마술을 본 것 마냥 박수를 쳤다. 하지만 농사라는 것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뿌린 대로 거두는 일인지라 약삭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에서 큰 성공을 가져오는 방식은 아니었다. 보다 큰 규모의 사업 기회가 생기기도 했지만 아버지는 농사꾼의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 부동산 열풍이 불 때도 그건 투기라며 단호하게 거부했고 주식 투자 같은 건 생각하지도 않으셨다. 하다못해 신용카드가 일반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던 때에도 카드보다는 현금을 쓰는 분이셨다. 그렇게 긁다가는 얼마가 나가는지도 모르고 쓰게 되신다며. 그러니 큰 성공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었다. 밥 먹고 해요. 봐야 할 고랑은 아직 절반이 남았다. 끝내고 마음 편히 밥을 먹으려고 했지만 장인어른은 내 등을 툭 치며 이만하자고 말하셨다. 고기를 구워 쌈에 싸 먹으며 몇 시간 동안 파넣은 고랑을 쳐다봤다. 언제 그만큼 했지? 제법 주말 농장 티가 났다. 마음이 뿌듯해졌다. 슬슬해야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인어른에게서 새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 같은 게 느껴졌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천천히 시간을 들여 하나하나 습관처럼 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해낼 수 있다는 걸 아버지와 장인어른은 몸에 밴 경험들로 알고 계셨을 게다. 수통도 안 바뀌는데 무슨 DP에서 바뀌지 않는 군대를 꼬집으며 절망하는 조석봉의 말처럼 세상을 바꾸는 건 작은 실천부터가 아닐까 싶다. 어떻게 저걸 다 하지 싶을 때 하나하나 다 하다 보면 될 거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아버지는 그 넓은 눈을 읽을 수 없었을 게다. 그러면 가을의 기적처럼 선선해진 바람에 일렁이는 벼들의 군무를 볼 수 없었겠지. 물론 약삭빠른 세상에서 농사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영리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부자가 되지는 못했어도 그 누구에게 패 끼치지 않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잘 사셨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 농사 짓는 마음으로 내가 글을 쓰게 만들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니, 사는 것도 이렇게 쓴데 먹는 것도 맨날 이렇게 쓰면 무슨 힘으로 버티겠어요. 대행사 중에서 커피 한잔 할래요? 삶이 쓰게 느껴질 때. 밤에 뭘 드시면 안 되고요. 술, 담배, 커피도 드시면 안 돼요. 특히 커피는 안 좋아요. 역류성 식도염이 꽤 심하다 하며 안 되는 걸 늘어놓는 의사의 말에 기분이 좀 찹찹해졌다. 담배야 오래전에 끊어서 상관없다지만 술도 커피도 안 된다면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사나 싶었다. 나는 슬쩍 핑계를 댔다. 누구 만나서 술을 안 마시는 건 좀... 그리고 커피 안 마시면 일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피해야 된다고 말하는 의사의 얼굴을 봤다. 그의 얼굴은 기계적으로 말하는 말과는 달리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게 쉽진 않겠지만요. 커피 한 잔의 여유, 맥심, 모카골드. 안성기 배우가 오래도록 나왔던 광고의 카피가 떠올랐다. 바쁜 일상에 커피 한 잔의 여유인데 그 여유를 하지 말란다. 어찌 보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 게 다 그놈의 여유가 없어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말이다. 매일 마감에 휘달리고 그래서 스스로를 쪼다 보니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할 흐름이 역류한 게다. 마음을 내려놓고 잠시 그 흐름을 순리대로 흘러가게 하는 여유는 필요한 게 아닌가 하면서 나는 속으로 의사의 말이 틀린 이유를 애써 찾고 있었다. 처음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커피를 물 마시듯 마셨다. 또 커피 타는 일도 잦았다. 여기 커피 2잔만 부탁해. 상사가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거나 손님을 맞을 때면 커피를 타서 갖다 주는 건 막내의 일이었다. 믹스를 컵에 따르고 물 조절만 하면 되니 쉬워 보였지만 그 물 조절이 참 예민한 작업이었다. 너무 싱거워도 너무 진해도 안 되니 양을 맞추는 것. 그게 관건이었다. 왜 그걸 내가 해줘야 하나 싶었지만 당시에는 그러려니 했다. 또 커피 한잔 할까? 하며 사무실을 잠깐 벗어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커피 한 잔의 여유라는 말이 딱 맞았다. 몇몇은 이렇게도 말했다. 난 이 맛에 살아. 어떨 때는 커피 마시려고 일하는 것 같아. 일도 커피가 하는 것 같고. 하긴 서너 번씩 커피를 타고 5-6잔 커피를 마시다 보면 하루가 훌쩍 가버리곤 했다. 커피와 함께 하루를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커피 카피 코피라는 영화가 있었다. 모델 출신 배우 1세대였던 진희경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영화의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제목에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는 인물들이 카피 하나 뽑아내려고 커피를 달고 달며 결국 코피를 쏟아내는 장면이 막연하게 떠오른다. 커피는 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 특히 글을 쓰는 내 직업은 사실 커피가 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머릿속으로 그런 상념들이 계속 외쳐댄다. 실로 커피를 사랑한 작가들이 얼마나 많은가. 대표적인 인물이 프랑스의 대문호인 오로네드 발자크다. 어마어마한 양의 소설을 써낸 이 작가는 엄청난 커피 애호가였는데 그의 평전을 쓴 정규작가 스테판 츠바이크는 그에게 커피란 검은 석류였고 커피를 위장에 부어야 인간 창작 기기가 움직였다고 말했다. 커피가 위장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면 모든 것이 술렁이기 시작한다. 생각은 전쟁터의 기병들처럼 빠르게 움직였고 기억은 기습하듯 살아났다. 인물들은 옷을 차려입고 원고지는 잉크로 뒤덮인다. 발자크는 커피를 이렇게 애찬했는데 아마 이 글을 쓰는 그의 옆에도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을 테다. 어떻게 안 될까요? 어느새 나는 애원조로 의사에게 말하고 있었다. 이 정도면 커피에 지배당하는 노예처럼 보였을 터였다. 그때였다. 의사의 책상 위에 놓여진 몇몇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다. 하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채워져 있었을 빈 테이크아웃 잔이고 하나는 내가 가끔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질 때 처방에 먹는 거드라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고 중화시키는 약이었다. 내 시선이 거기에 닿는 걸 눈치챘던 걸까? 완강했던 의사의 얼굴이 슬쩍 풀어지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무래도 끊는 건 좀 어렵겠죠? 그래도 좀 줄이시고 꼭 마셔야 할 때는 약도 챙겨가면서 드세요. 의사라고 왜 역류성 식도염이 없겠는가? 아니, 하루에도 수십 명의 진료를 봐야 하는 스트레스 가득한 내과 의사에게 커피 한 잔의 여유는 그 역시 휴식 같은 시간이었을 게다. 아이러니가 아닌가? 커피 마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하면서 역류성 식도염을 앓는 환자들을 상대하는 그 피로함을 이겨내기 위해 커피를 마시다
역류성 식도염을 갖게 되는 의사라니 사는 게 참 비슷하다고 느껴지면서 의사와 묘한 동료의식이 생겼다. 그래도 줄이긴 줄여야겠지. 이 쓴 걸 입에 달고 살다가는 사는 게 정말 써질 수 있으니. 그래도 가끔은 마셔야겠지. 삶에 낙이 없으면 그게 사는 건가? 병원을 나서는 내 머릿속에서 분열된 자아가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네,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어느 하루도 눈부시지 않은 날은 없었습니다. 돌아보니 그 빛나는 순간들이 쌓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